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기억 최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아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하죠. 자,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네, 안녕하세요. 입술이 좀 터지셨네요, 또. 네, 그동안 이제 주 1회 창원에 있는 집에 갔었는데 네. 최근에 주 2회를 갑니다. 아, 그럼 그렇게 방송을 많이 하시고 뭐 막 새벽에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네, 간혹 그렇습니다. 야, 조금 무리를 했는지 터졌는데 네. 집사람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주 1회 오다가 주 2회 가니까.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또? 아빠가 없으면 가정이 편안하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 뭐 오늘 밥도 챙겨야 되고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편안하게 또. 그래서 이제 주말 부부는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는데 주 2회를 가니까 주말 부부가 아니잖아요. 네. 거의 뭐 평소같이 되니까 아주 불쾌하고 힘들어합니다. 아, 이거 슬프면서 웃기면서도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웃프다 그러죠. 아, 웃프다. 예. 자, 그리고 김희철 전 대구은행 부행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간만에 나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도대체 요새 왜 이렇게 바쁘신 겁니까? 바쁜 척 하시는 겁니까? 요새 바쁘죠. 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 상담할 일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오늘 그 얘기 좀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문제 얘기할 땐 나 좀 부르지 마라. 경제 얘기할 때는 나를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얘기하시는 김현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왜 이렇게 제작진한테 압력을 넣으시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정보통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가계빚이 1388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학 교수? 네, 가계빚이 지금 사상 최고라고 그러는데 연말이면 1,400조가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금리, 뭐 돈이 흔하게 시장에 늘린 것이 돈이니까. 네. 그런데 뭐 반드시 뭐 나쁘긴 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게 이 수치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금리 하에서 우리가 가계부채 늘어난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뭐 지금 최근에는 정부의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됐죠. 네. 저금리에 2014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LTV, DTI 비율을 낮추면서 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됐다. 뭐 이건 안 좋은 거죠. 근데 네.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정부의 대책이 있으면서 특히 LTV, DTI 비율을 대거 높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잡힐 걸로 보고요. 두 번째는 불가피한 겁니다. 경기 부진으로 인한 가계대출의 증가입니다. 경기가 활황이 돼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굳이 빚을 낼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버는 것이 시원찮으니까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사업자금으로 혹은 또 서민들은 생활비로 조사한 걸 보니까 사업자금으로 한 21% 정도, 생활비로 한 6% 정도 네. 가계부채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세 번째 이유는 통계의 착시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 과거에 우리의 임대주택의 기본 구조는 전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전세. 전세. 최근에 이게 월세로 네. 많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러면서 과거에 그 가계부채로 안 잡히던 것이 가계부채로 잡힌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니까, 네. 자, 내가 3억짜리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2억을 전세를 끼고 있어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거죠. 그럼 네. 내 돈은 1억만 들어가고 2억은 사실은 내 부채입니다. 그렇죠. 빚이죠. 전세권자가 그걸 가지고 있는 네. 건데 이거는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가계부채 통계는 잡히질 않습니다. 개인 간의 부채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걸 전세로 놓다가 전세라고 해서는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죠. 이제 주택 가격을 기대가 안 되니까 월세로 바꾼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2억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월세로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억이 원래 똑같 내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는 부채인데 원래 있던 부채인데. 부채인데 개인적인 부채였다. 이게 은행권에 그러니까 통계가 잡히니까 공적인 부채가 되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사실은 늘어나는 걸로. 지난 한 4, 5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월세 비율이 한 10% 이상 늘어났대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하는 비율이. 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원래 있던 빚이 성격만 바뀐 거니까 가계부채가 아닌 것이죠.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있던 빚인데.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좀 심각한데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세 번째는 통계 착시다.
일단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교수님 예, 김희철 비행장. 좀 동의하면서 네. 이렇게 네. 사실은 이제 가계부채 뭐 굉장히 증가 속도가 빠르다 하는 게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숫자적인 개념은 중요하지 않고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이 더 증가가 빠르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고요. 네. 경제가 커지면은 당연히 부채도 커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 성격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좀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그 가계부채가 숫자가 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언론이 그러면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부 정책을 쓸 때 네. 부채가 커져서 지금 해결해주고 싶은 게 뭐냐 이거예요. 가계부채가 커지면은 이제 금융회사의 부실이 커질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비가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소비가 이제 위축된다든지. 그렇죠. 그런 문제에다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데 실제 좀 고민스러운 건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계 가구들의 생계비용 대출이 많아지는 거. 이게 사실은 심각해요.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를 들여다볼 때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할 때 한계 가정이 무너져서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쪽에 포커스를 둘 거냐, 금융기관의 안전성의 문제를 둘 거냐 하면 금융회사의 안전성에 대해서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크고 LTV가 70% 돼도요 별 문제 없어. 회수하는데 큰 회수하는 문제 데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론투벨 그 DTI까지 해서 DTI 60% 뭐 이런 것도 네. 여기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DTI가 50%만 돼도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연소득의 반을 원리금 상환하는데 쓴다는 이야기인데 네. 웬만한 가정이 반을 갖다가 빚감대 쓰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맞지 않는 원리예요. 딱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 값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기대 투자 심리. 내지는 네. 투기, 아. 심리가 있지 않고선 정상적으로 내 소득의 절반을 이자 내는데 쓴다. 거기에 또 엄청난 함정이 또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인컴 계산할 때 그냥 연봉으로 계산하거든. 세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원리금 계산할 때 30년짜리를 보통 해줘요, 은행에서. 그럼 우리 집 사는 사람들이 한 40세 집을 산다 그러면 네. 30년 동안 갚을 걸 계산하면은 아니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거죠. 30년 동안. 그건 중간에 다시 팔든지 한 계산이 안 들어가고서 70세까지 소득 활동해야 된다는데.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오히려 빚을 내서 아파트에 투자하고 그래서 뭐 갭 투자했다는데 네. 그때도 30년 적용해 줬거든요. 90살까지 갚은 돈.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함정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 그건 정부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빌려 쓰는 사람들이 내가 이게 리스크가 없는지 그거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1,400조 가계부채. 이게 뭐가 문제냐. 그렇죠. 예. 그거 하나하고 LTV, DTI 지금 온 군데서 다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LTV, DTI 40% 요 기준도 크게 문제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문제 핵심이 뭔지를 네. 더 이렇게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LTV, DTI 40%로 해서 집을 만약에 산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40%만 일으켜가지고 빚을 내서 집을 사더라도요. 쓸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냥 쉽게 예. 연봉이 5천이다. 5천이면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들어가 2천 그 40% 2천만 원 내자면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250까지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연봉. 근데 우리나라는 급여가 똑같이 안 나와요. 평일 있고 또 보너스기 그러면 평월에는 200만 원 이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살 수가 없죠. 근데 실제 그러면 그 정도 대출을 갖다가 그 정도 받아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생활 수준이 그거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집에다가 그냥 그 먹고 쓰고 이렇게 기본적인 사람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돈을 집에다 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죽는다는 소리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 중에서는 뭐 집 사는 거 포기하고 그냥 버는 것 갖고 잘 쓰고 잘 먹고 이런 네. 그룹도 생기는 게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애초에 포기하는 그룹도 생기지만 네? 화성문 결국은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내는 사람들은 집값이 자꾸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지금 빚이라도 내서 집을 사놔야만 나중에 집값이 올랐을 때 뭐 빚은 어떻게든 갚아 나가면서 그 더 오르는 집에 대한 미리 대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네. 해왔는데 그걸 투기 수요로 보면은 이제 뭐 집이 이미 한 채가 있는 사람도 또 집을 담보로 해서 또 다른 집을 사는 거는 사실은 이제 투기 수요 아닙니까? 엄청나게 오를 거고 기대 수익을 이제
예상하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정부는 그런 기대 수익 갖지 말고 이제 더 이상 빚내지 말고 이렇게 해라고 부동산 정책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수도권이 지금은 아니죠. 수도권 그게 무슨 서울에 말이에요? 그게 무슨 왜냐하면 말이에요? 지방은 이미 이제 집값이 일부 지역에서 내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창원 어때요? 창원은 원래 괜찮잖아요, 좀. 과거에 이제 한때 5년 전까지 굉장히 잘 나갔죠. 5년 전, 4, 5년 전.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갔는데 완전 최근인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졌죠. 왜냐하면 조선 경기 박살났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자동차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 숫자도 줄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비싼 주택을 살 사람도 없게 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제 집은 팔려고 내놔도 아예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왜 창원이 마산이랑 합쳐서 엄청 큰 도시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심지어 마산은 지금 그 유명한 그 주택 회사 이름 먼저 부영이라 그러나요? 네, 부영. 그 회사에서 과거에 한국철강터에 지금 아파트를 완공을 했는데 입주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막 분양이 잘 된 것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까 5%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된 거예요. 아, 분양이 5%요? 예, 예. 미분양이 5%가 아니고? 그렇죠. 분양이 5%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5%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아예 돈을 돌려주고 이 전체를 임대 아파트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와. 그럴 정도고 실제 분양 받은 사람도 거기 들어가려니까 살던 집이 안 팔리고 팔리죠. 전세가 안 나니까 옮겨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 집 가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는 계속 한 집에 살고 새 집을 전세를 월세를 놓게 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도 들어올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 근데 와, 창원 같은 도시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방뿐만 아니라 예, 사실은 김현철 위원장. 작년 이맘때만 해도요. 부동산 폭락설이도 컸어요. 아, 그렇죠. 입주 물량, 대기 물량이 뭐 100만 호가 있다 이랬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강남 저쪽에서 개포동에서 재건축 아파트 때문에 이렇게 쭉 붐이 분 거예요. 네. 그래서 자극을 탁 주니까는 이제 개포동 이제 반포 쪽에 있는 사람은 개포동을 또 우습게 봐요. 변두리라고. 아, 개포동을요? 네, 거기가 오르니까 반포에서 야 웃기지 마 그러면 우린 더 올려야 돼 했더니 잠원동 쪽에서 야 반포 오른다는데 우리는 더 센 데인데 그러니까 압구정동에서 야 진짜 웃기네 여기가 진짜 하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막 파괴 효과가 나거든요. 강남 사람들이 그러고 있단 말입니까? 거기도 계열이 있어요. 아, 그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제 갑자기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네. 오히려 이런 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급으로 점점 퍼져나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특정 지역의 집값을 오르는 걸 잡는다는 게 국가의 정책이 되는 거랑은 별개 문제예요, 사실은. 필요한 게 뭐냐면 중산층이 내가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지. 뭐 몇 군데가 이렇게 집이 올라가는 게 그걸 때려잡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쓸 때 그런 부분을 갖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끼리 리그전 벌이는 건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고 놔둬도 된다 이거죠. 네. 그건 특정 지역에 한한 것. 근데 이걸 너무 부각시키면은 오히려 막 투기 심리까지 막 자극하고 오히려 지금은 그런 면도 좀 상당히 부풀려진 거 아닌가 하는 게 지금 부풀려졌다는 거는 실제로 있지 않은데 그렇게 있는 수요가 크지 것처럼. 않은데 예. 막 몰려가니까 이제 다급한 마음에 실제로 그래서 파리 대책 이후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기회라고 또 예, 그러니까 관망하는 게 아니고 또 집을 사는 사람이 생기는데 또 창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창원이 뭐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수준도 높고 거기 뭐 문화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방 도시의 강남이죠. 네, 지방 도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창원에서조차도 그 이제 통합 창원시가 되기 이전의 창원. 근데 그 이제 뭐 핵심 주고 일부가 마산 이런 데 합치기 전에 예, 일부가 그랬는데 네. 그리고 또 마산도 이제 한일합성터에 새 아파트를 짓거리면서 좀 올라가고 이랬던 적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 수도권처럼 전국에서 모여들고 또 수도권 내의 핵심 강남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수요가 오고 가수요가 있는 곳이 아니거든 그런 지역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업의 활성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있고 조선기자재가 사실은 자원공단이 기계공업으로 시작했지만 그 중간에 자연스럽게 조선기자재로 대거 구조조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조선산업 무너지니까 그 엄청나게 투자했던 그 공장들이 다 파산하는 게 되죠. 그 근로자들 다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거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주택 시장은 침체, 새 집은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실제 들어가서 살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 경기라고 하는 것이 예, 김연학 교수. 그 결국 경기를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허성무 교수께서도
아마 좀 창원 쪽에 기반이 있으신데 네. 지금 경남권이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울산은 뭐 지금 별도의 광역시지만 울산에 자동차 공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차가 죽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울산에서부터 그제까지 네. 조선 지금 굉장히 형편없잖아요. 네, 울산에 있는 가게들은 장사. 그러니까 뭐 창원 뭐 그 중간에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쁘다 보면 한때 경기가 좋았을 때 상당히 술 못지않은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수요가 지금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서울 강남 지역은 또 조금 달라요, 상황이. 왜냐하면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돈은 무지하게 많이 풀렸단 말이에요. 유동성이 지금 풍부한 상황에서 그렇죠. 강남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또 부유하고 조금 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있고 좀 좋은 여건에 살고 싶은 사람들 비해서 강남에는 최근 몇 년 동안에 물량 공급이 굉장히 적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 쪽에는 분명히 수요가 존재하는 데다가 금리는 낮고 그걸 또 일부 투기 세력이 좀 부추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남에 가소유까지 합쳐져 가지고 이런 일시적인 폭등 현상을 빚은 거고요. 그런 것이 강남을 막다 보니까 그래도 또 주거 여건이 좋은 나름대로 괜찮은 분당, 평촌 이런 데까지 이제 그런 뭐 아주 투기가 큰 그 불길은 잡혔지만 네. 잔불은 아직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당, 평촌 이런 데는 원래 가격이 굉장히 높은 데 아니었어요? 거기도 한때 버블 세븐 네.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났죠. 그리고 한 10년 동안 굉장히 골탕을 먹었죠. 사실은 우리가 한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제 부동산 값이 한참 올라갔다. 하우스 푸어가 10년 전에 무지하게 양산됐어요. 그렇죠. 그때 뭐 문제다 이거를 나라에서 구제를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값이 안 올라가니까는 오히려 건설 경기가 위축된다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는 빚내서 좀 집을 사라 하고 계속 이렇게 종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 방법을 쓰면서 건설사를 살리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이제 하우스 푸어들이 많이 걸리니까는 젊은 너희들이 좀 사라 해가지고 이제 젊은 애들한테 대책을 좀 많이 풀어준 거예요. 네.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항상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가계부채 문제를 확 잡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죽고 그러면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고. 네. 그래서 그 가계부채 문제를 뭘로 볼 거냐 할 때 이번에는 굉장히 이게 카드 쓰기가 좋은 게요.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거를 잡고요. 네. 그러면서 그걸 잡으면 가계부채 숫자는 줄 거란 말이에요. 일타 두 마리 토끼 쌍피, 네. 일타 쌍피가 가능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실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가계부채 문제가 뭐냐면 한계 가구가 엊그제 그 정세균 국회의원 의장실에서 분석한 게 다중채무자가 이게 가계부채 뇌관이다. 다중채무자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세 군데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아,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금융기관 세 군데 이상에서.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를 네. 하는 그런 형태의. 그게 6월 말에는 390만 명이더라. 그렇게 많아요? 거의 400만 명이 뭐 세 군데 이상에서 돈을 그러니까요. 계속 빌리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당 1억 한 1,5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있다. 이게 이제 돌려막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 다른 통계자,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는데 한 120만 명 정도는 도저히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좀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120만 명이 나자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사회 간접 비용이 엄청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간접 비용이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빌린 돈인데. 못 갚을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네. 맨 먼저 나오는 게 이혼이에요.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깨지고 그러면 한쪽은 또 극빈자로 전락하고 그럼 사회보장제도에서 또 안아줘야 돼요. 이런 간접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자살, 뭐 범죄 이런 게 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예, 거하고 김연아 우리 교수. 김인철 부위원장 말씀이 이제 좀 일치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1,400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걸 브레이크다운해서 나눠서 보면은 그 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죠. 많은 부분 아까 제가 첫 번째 카테고리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수요연 부동산 투기 그거는 박근혜 정부 때 LTV, DTI 부동산 경기 활성화하느라고 저금리에다가 돈을 막 그렇게 풀어놓으니까 기준을 낮춰놓으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 그것은 요번에 그 정부 조치로 말하면 저는 상당히 이제 그 증가 속도를 억제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요. 불이 꺼질 거라 보시는 거죠. 뭐 확 다 꺼질지 몰라도 네. 상당히 큰 불길을 전 잡을 수 있다 보는데 문제는 우리 김희철 부회장님 말씀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카테고리 서민들 자영업자들 이분들은 액수 자체로 보면 큰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IMF 때 가정이 많이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생활 자체가 어려운 분들 네. 이런 분들이 가서 어디 가서 돈을 빌리기도 쉽지 않고
또 빌리더라도 만약에 못 갚게 될 경우에 연쇄적으로 가정의 뭐 파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또 더 걱정되는 야, 부분이죠. 그러면 정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정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장이 뭐 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장이 뭐 이런 정책에 구체적으로 뭘 내놓기가 지방자치단체 굉장히 왜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수단을 별로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산업 현장을 보면은 네. 창원공단이 처음 생길 때 1,300명의 직원이 있던 어느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이 있는데 네. 지금 직원이 300명 정도밖에 없어요. 1,300명에 300명이라고요? 예, 지금 300명 정도로 그럼 줄었는데 거의 회사가 그냥 그렇죠. 특정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 이제 작년에 제가 우연히 그 퇴직한 직원을 만나서 그 이제 닭집을 하고 있었죠. 네네. 그 대화를 장시간 할 때 그만큼 이제 어떤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내고 경쟁력을 유지하느냐에 문제가 있죠. 그럼 자동차 부품 회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현대자동차의 한 20%만 거래를 하고 나머지 80%는 미국이라든지 독일의 자동차 회사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이제 부품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이 올라와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되면서 이제 제대로 살아남는데 이런 기술 혁신이나 자기 기술을 갖지 못하는 그런 그 뭐 대기업 하청업체들이라든지 단순 제조들은 사실상 막 무너지거든요. 그 무너지는 곳에 근무하고 있던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생계비 때문에 개인 부채를 안게 되고 이 가격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극단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시에서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구제하기 위한 수단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나 이런 걸 보살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재래시장, 뭐 전통시장 이렇게 하지만 네. 시도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왠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마트, 대형 마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경쟁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뭐 주차장을 지원한다든지 온갖 지원을 해주죠. 그럼 이 예산 단위가 뭐 1, 2억짜리가 아니에요. 수십억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의 재정으로 그런 전통시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다 챙기려면 시도 굉장히 숨이 차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시가 할 수 있는 대책 중에 뭐 가능 이런 게 있죠. 뭐 중소상인들 살리기 위해서 명절 되면은 뭐 큰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상품권을 해서 전통시장을 가게 하고 소비가 하는데 상품권. 이제 이게 뭐 지방재정법이나 국가재정법에 위반만 안 된다면 네. 시와 거래하는 여러 그 거래하는 곳에다가 대금 지출을 할 때 그 일부를 그런 방식으로 지출할 수만 있게 해준다면은 특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네. 기존의 그 돈이 전통시장을 한 번 더 돌아서 가는 방식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은 좀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중앙정부에서도 뭐 지원책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원책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네. 그게 충분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가계부채 예, 김민철 문제에서 위원장. 그러니까 맞춤형 대책이 좀 필요한데 특히 아까 말한 우리 서민층에 대해서는 네. 아까 이제 DTI 40% 이야기했는데 실제 가계 경제 설계하는 데서는 그걸 이제 부채 부담 지표라고 해요. 부채 부담 지표. 우리가 말하는 부채 부담 지표. 네. DTI나 뭐 이번에 나온 DSR 이야기나 네.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내 소득에서 얼마를 부채를 감당할 수 있냐 할 때 그렇죠. 가계경제 25%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우리 설계예요. 25% 이하가 맞고 전문가들 집단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25, 왜냐하면 자기 생활비에서 자기 가처분 소득에서 25% 이상을 빚만 내는 갚고 건 살수 힘들어요. 없으니까. 그리고 40%가 갔다 그러면은 큰 굉장히 위험 수준이다. 그럼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숫자예요. 근데 그러면- 디테일을 40% 해놓는다는 네. 게 사실은 40%로 해놓으면 그냥 뭐 크게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보기에. 그것도 이번에 낮춰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정도 그래서 거꾸로 일반 서민들이 40% 정도 가지고 하는 건 일상적인 기준인가 보다 하면은 실제로 더 힘들어요. 사실은 40% DTI 40%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연봉이 1억 이상 넘어가야지 가정 경제가 유지되는 거지. 일반 근데 실제로 이제 중산층들이 집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열망이 있죠. 열망이. 예. 그래서 그 40%라는 거는 사실은 금융기관을 위한 수치이지 가정경제를 위한 수치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춤형으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는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죠. 네, 서울시 이제 그 금융복지센터 뭐 네. 이런 게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떤 또 한계가 있냐면요. 굉장히 그야말로 사회보장제도에 들어갈 사람들, 굉장히 빚에 시달려서 이미 포기한 거의 사람들, 극빈자 수준. 네,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는 상담하는 범위가 개인회생, 파산 뭐 이렇게 이미 이제
중증에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월세 뭐 몇십만 원도 내기 힘든 사람들이. 그런 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산층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런 걸 좀 잘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가계부채에서 아직 없지 않냐 이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군요. 방금 전에 허성무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창원시에서 구사할 수 있는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퇴직을 하고 개인 창업을 그렇죠. 해서 뭐 치킨집을 한다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 가게들이 있는 그 전통시장을 인프라 측면에서 이제 살리는 그런 구조로 예, 가는 뭐 거잖아요. 인프라 측면에서 살리고 또 이제 실제 돈이 좀 돌 수 있게 시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이런 정책들은 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 뭐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정책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말은 뭐 일자리를 창출을 뭐 공약하고 뭘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빌공짜 공약이 많고 내용적으로 해내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다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나라에서는 중앙정부 국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그러면 지방선거가 조만간에 있는데 이렇게 뭐 시장이나 뭐 도지사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라고 하면 표 던지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공약을 내세우면 되죠. 아까 말씀하신 빌공짜 공약. 야, 근데 실제 지방 네. 경제가 저도 대구에서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해보니까는 네. 이제 대구에서 새로 아파트 단지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인구가 안 늘어요. 네. 안 느는데 이제 새로 아파트는 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붐을 타고 그 아파트를 가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옮겨 가려는데 경기가 죽으니까 그렇죠. 이게 안 팔리니까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자기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100%가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레버리지까지 일으켜서 지금 부동산을 다 가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부동산 경기 죽으니까는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있을 때 분양하는 아파트에 40%를 디스카운트해서 팔았다고요. 그것도 그렇죠. 수성구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지방에서 30% 40% 할인해서 파는 경우가 간간히 그래서 있었어요. 아니, 그걸 산 수성구, 사람은 그걸 산 사람은 또 수익이 엄청났죠. 아니 수성구 같은 동네에 40% 대구에- 대구 수성구를 대구의 최고잖아요. 그럼 창원의 그렇죠. 최고가 이제 시청 근처인데 그렇죠. 분양할 때 그때 당시 1,400만 원 평당 이렇게 분양된 아파트가 네. 있어요. 이 아파트가 분양되고 나서 평당 1,800까지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입주하려고 보니까 떨어지죠. 지금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럼 이제- 사람 환장하는데요. 그렇게 그럼요. 되면? 그럴 정도로 지방 경제가 안 근데 좋다. 거기가 떨어지면은 자기가 살던 집값도 더 같이 많이 떨어지죠. 더 많이 떨어지니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거 이건 아예 팔아서 매매 잔금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팔아서 잔금치로 들어가야 되는데 양쪽이 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예,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중앙 정부에서 4분의 3 이상을 쓰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결국 뭐 옛말에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그런 말이 있지만 사실은 가난 구제는 나라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고 나온 것이 네. 가계 소득 주도 성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세금은 조금 덜 걷더라도 그 서민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보조금 성격으로 복지 혜택도 주고 네. 돈을 좀 나눠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조금 더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말한 분수 효과 밑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차오를 수 네.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건데 이제 다만 아직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에서 턱없이 낮고 이게 또 문정부 5년 동안에 뭐 갑자기 너무 또 조세 부담률을 올려버리면 국민들 조세 저항도 심할 분들은 감당이 안 되니까 네. 아직은 뭐 기본 철학은 좋지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적은데 우선 뭐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그렇게 해서 서민층들의 소득을 뭐 돈을 나눠주고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해서 소득을 정대시켜서 결국 경기 부양이 돼야만이 가계 부채도 줄고 네.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방향 지금 지방정부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인데 중앙정부에서 나름 이런 정책 방향과 철학은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증세 얘기를 하셨으니까 문재인 정부는 증세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세로 이미 갔죠. 근데 이제 뭐 슈퍼리치 정세를 해서 네. 극소수 아주 뭐 초부자들만 하죠. 왜요? 근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증세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잖아요. 제가 그 지난 대선 때로 잠시 돌아와서 네. 하나 우리 기억을 해보면은 대선 후보 초청 토론에서 존경하는 인물을 말해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대왕을 이야기했어요. 네. 근데 무슨 이유로 세종대왕을 존경하냐 했을 때 정세 문제로 세금 문제로
뭐 몇 년간 18만 명의 백성들 그 관계자들과 장기간 토론을 해서 정세를 했다. 그런 소통을 존경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소통, 정세와 관련된 소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5년 임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장기간 소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요구받는 건 결국 이 짧은 기간 안에 태종의 리더십과 태종의 리더십은 적폐청산이고 세종의 리더십은 민생경제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정말 엄청난 짐을 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정세 부분도 무작정 많이 하면은 결국 또 정권 무너진다는 게 뭐 경험이니까. 그럼요. 자유한국당 네.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증세는 정권 교체의 묘수다. 그래서 그렇죠. 제발 증세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의 정세, 그것은 수프리치들에 대한 정세, 그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산층이나 서민들한테 정세하는 건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근데 수프리치들한테 하는 이 정세 뭐 1년 뭐 4, 5조 가지고 가능하냐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운영의 묘를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반론을 좀 제기를 예, 김연아 하기 교수. 싶습니다. 사실 이제 어쨌든 문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문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문 대통령이 그 문 대통령 참모들이 그 제시하는 그 어떤 정치 철학, 즉 복지 강화 그리고 노골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불가피한 정세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 그렇죠. 내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내년 당장 뭐 지방선거가 있고 하니까 노골적으로 정세를 못하지만 저는 그 어찌 보면 참모들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복지 대책, 엊그제 뭐 의료 대책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케어. 근데 복지는 보편적 복지라면서 정세는 선별적 정세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는 말이 안 거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 사실은 떨어지는 소리 들립니다. 예. 아니 저는 뭐 저기 아니 그러니까요. 저거니까, 예. 예, 더불어민주당 표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고 제가 말씀드린 저 거예요. 밖에서 뭐 저는 이제 레코멘드 예, 예. 이제 그래도 정세 없이 보편적 복지하는 것보다는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국민 개세제 우리나라가 네. 지금 47%의 국민들이 소득세를 전혀 안 내고 그게 계시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옆에 일본만 하도 일본이 물론 명목상의 국민 소득은 우리보다 높지만 지금 거의 물가도 비싸게 해서 PPT 그러니까 펄체싱 파워로 구매력을 보면 거의 우리랑 비슷해요. 국민 소득 수준이. 그래요? 일본 사람 갔으면 가난합니다. 의외로.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소득세를 안 내는 분이 1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난번 방송에도 주장했지만 뭐 많이 내겠습니까? 담은 1,000원, 2,000원이라도. 네. 이게 저는 면세점을 낮춰가지고 국민들이 그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그 좀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또 수프리치들한테도 당연히 이걸 요구를 하고 그 좀 국민 개세제와 보편적 정세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왜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유예를 하자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표 떨어지는 소리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거 논란이 굉장히 심한데 리얼미터에서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한 거 보니까 보수라고 표방하는 그 사람들도 종교인 과세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정기획위원회, 뭐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인수위원회를 이끌었던 위원장격에 있던 국회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유예를 시키자고 앞장섰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민심보다 교심이 더 표 얻는데 쉽다고 생각한 거지. 아유 누가 이거 그러면 김진표 의원을 옆에 푸시했을까요? 아니, 저는 아까 그래서 김장한 목사가 시킨 건가요? 말씀한 것이 네? 그 우리 저 문 대통령 참모들께서 네. 이렇게 앞으로 복지를 넣으려고 우리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래서 네. 불가피하게 국민들이 같이 이렇게 세금을 좀 부담해서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떨어질 표보다는 네. 그 정권의 핵심에 계신 분이 목사들한테는 소득 신고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저는 표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 혼자 천국 가려고 그러나 봐요. 그렇다고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요. 예. 어떻게 가요? 이제 뭐 이거? 제가 오면서 신문을 보니까 네? 아마 그 김진표 의원께서 네. 그 수원에 굉장히 큰 교회 예, 맞습니다. 뭐 장로로 계시고 거기 아마 거기 뭐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가깝게 지내시면서 네. 그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조금 이렇게 그분들의 의견을 좀 정책에 네. 반영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2015년 2월 달에 이미 그 법안이 통과되면서 2년 유예하기로 한 거거든요. 네. 그걸 또 2년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똑같은 그렇죠. 거고요. 예. 그리고 아마 우리가 아까 방송 시작 전에도 조금 이야기했었지만 대부분의
그 뭐 성녀들이랄지 목사들이랄지 신부님들이랄지 저는 한 90% 이상은 거의 면세점에 이르는 그게 한 달 소득이 한 150만도 채 안 되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 150만 원? 150만 원 뭐 평균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신부님들은 다 그렇고. 예. 아, 그러니- 신부님들이요? 신부님들은 이제 뭐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의식주의 문제가 예, 좀 해결되니까 대상이 되는 있고. 것은 굉장히 큰 대형교회 그렇죠. 뭐 담임 목사님들 예.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그런 지금도- 분들은 소득 신고하시고 세금 다 내시더라도 지금도 반대하는 데는 예. 다 개신교 예, 쪽이에요.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는 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교회 재단에다가 세금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들이 받는 그 뭐라 그러죠? 사례금? 네, 월급이라 예, 봐요. 월급에다가 소득세죠, 예, 일종의. 소득세를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그 목사들이 얼마를 받는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싫은 거죠. 그게 공개가 투명한 되니까. 회계 처리하는 그게 싫은 아니 본인들이 거죠. 얼마 받는지 그게 공개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 뭐 성직자로서 돈에 관해서 내 신경 쓰는 게 싫다 뭐 이런.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무소유를 주장해야죠. 제가 세금도 안 말씀드리는데 큰 교회 가잖아요. 일부 큰 교회에서는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 그 뒤에 주보라고 하잖아요. 그 뒤에 주보에다가 그 이렇게 뭐라 성금인가요? 뭐죠? 헌금 낸 그 숫자 그렇죠. 큰 대로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그 이름을 다 불러줍니다. 이렇게 목사가 그걸 일일이 다 이름을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자기가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들이 돈 받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들어온 세금 거에서-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온 거에서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아니 돈 들어온 거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말이나 되는 소리냐. 김진표 의원이 지금 이게 여론의 문매를 맞는 게 괜히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 가지를 거기서 네. 주장해요. 개신교에서는 이게 이제 원래 종교하는 활동하는 사람은 정치와 뭐 정교 분리이기 때문에 네. 세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종교에 대한 면사 조항이 세법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야, 국세청에서 직무유기한 거 아니야. 왜 봐주고 있지? 그냥 관행으로 봐준 거였어요. 아니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면서 왜 이렇게 개신교는 정치에 관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종교에는 근로자가 아니라 이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 건물주도 근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조물주 외 건물주도 세금을 아니 그런데 그러면 신부님들은 선생님들도 뭐 세금을 안 내야 되겠네. 공직자도 세금 내면 안 되죠. 근데 일부는 지금 내고 있는 내고 일부로 있죠. 해서 내고 있는 분들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자진신고 하는 예,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그렇게 대형 교회에 또 소득이 많은 목사님들이 자진해서 내시면은 또 큰 존경을 받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주장하는 게 헌금은 누군가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세금 내는 거다. 그래서 이중과세? 이중과세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럼 내가 세금 다 내고 번 돈 가지고 누구한테 내가 주면은 증여세 이런 걸 다 받지 말아야 되냐. 아니면 그럼 부가가치세를 내던가. 이중과세는 제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러니까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이 과세하더라도 예. 세금 낼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로 한 10%도 안 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가 네. 복지 강화를 내세우고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정세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제일 억울한 게 월급쟁이들이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면세점 안 이르면은 한 면세점이 한 130, 4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200만 원이면 사실 그렇게 빠듯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분들 다 세금 내고 계신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잖아요. 정말 몇천 원, 몇만 원까지. 그리고 어쩌다 하나 신고 빠뜨리면 2, 3년 뒤에 세금 고지서 영락없이 날아옵니다. 몇만 원 누락된 것도. 그렇게 이 월급쟁이들은 악착같이 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보면은 우리 대형 교회 목사님들 일부 뭐 대부분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 네. 여러 가지 가정사나 불법 편법 비리 이런 것들로 네. 신무지상이 아름답지 못한 일로 이렇게 좀 장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세금 신고해서 제대로 냈다는 얘기 못 들었고요. 저는 그것도 일종의 적폐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과거 정권들이 뭐 표가 뭐랄까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감히 하지 못했던 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과감하게 내년부터 그걸 실천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적폐 청산이 되고 국민들한테 더더욱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게 표를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려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해야지 그래도 진정성이 인정받는 거지. 지방선거 이후에 또 한다고 그러면 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근데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예, 있는 지금은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돼 있는 시행하는데 거죠. 이제 조건부로 오늘 보니까 또 세무조사는 하지 말아달라. 아, 뭐 이런. 근데 그럼 탈세하면 어떻게 찾아냅니까? 세무조사 안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대한민국에 자꾸 살면서 그런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목사는 그럼 사람이 아닌 겁니까? 아니 승려는 사람이 아니고 뭐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제가 뭐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저런 제가 구조를 잘 네. 모릅니다만은 교회나 성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수익과 지출에 대한 이런 회계를 뭐 장로님들이나 또는 뭐 사목회나 이런 데서 다 투명하게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투명하지 않다고 가끔씩 보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결국은 이제 오너십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막 시키는 투명하지 않는 극소수가 지금 문제지 대부분의 교회나 뭐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일부 문제가 되는 쪽에서 이제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더 많겠죠. 저는요 민주당에서 예, 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년 지방선거 때 제가 오면서 어디 뭐 통계를 보니까 개신교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개신교 신도들도 90% 이상이 이 성직자들의 그 재산세가 아니고 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몇몇 목사님들 그 표 뭐 안 받으시면 어때요? 저는 과감하게 하는 것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서 9%가 반대한다고 나머지 이제 유예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유예하자는 게 이제 준비가 안 됐다 그러는데 그건 국세청에서는 준비 다 됐대는데 2년 동안 유예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몇 개 교회에서 표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순복음교회만 해도 100만 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는 네. 몰라도 그 대부분의 담임- 교인들은 네, 네. 그 뭐, 취지에 찬성할 거라는 얘기죠. 저도 기독교인인데 어떠세요, 그 기독교- 부행장님? 아니 내야죠. 그러니까요. 예. 나도 아니, 그거- 내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 지하경제 양성화가 세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소득세를 또 내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종교 시설들이 지하경제일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작은 교회들은 뭐 큰 교회들도 그러는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작은 교회들은 연말에 연말정산할 때 가라 이거. 예, 기부금 영수증 영수증을 끊어주고. 끊어주면서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을 끊어주고 뭐 50만 원을 헌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어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저도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네. 지하 경제의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그래서 뭐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하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말 실수도 하시긴 했는데 지하 경제는 양성화해야 되고 네. 뭐 제 짐작입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신고를 하면 나오겠죠. 근데 네. 종교계 쪽에 지하 경제 규모가 꽤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한번 반드시 신고를 받아서 저는 그 우리나라 경제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만약에 종교인들의 소득세 문제가 뚜껑이 열리게 되면 종교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있었는지 그게 만천하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존경받는 성직자보다는 손가락질 받는 성직자가 될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잘 기억해 보세요. 그 대기업의 CEO들이 얼마를 받는지 그 공개하자 그랬을 때 대기업 CEO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대기업들이 그렇죠. 난리를 쳤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같이 등기 이사직에서 오너들이 다 빠졌습니다. 빠져나갔죠. 그거 공개하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이미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거 소득세 관련해서 우리는 낼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진표 의원이 2년을 또 연장하자고 얘기를 했다. 만약에 이게 관철이 만약 김진표 의원과 그 25인의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관철이 되면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슬그머니 꺼내가지고 네. 여론에 관심 없이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국정기획 그렇잖아요. 자문위원장 시절에도 몇 번 말씀하셔서 그래요? 욕도 좀 먹으셨죠. 근데도 저는 상당히 신기해. 정치인이시잖아요. 정치인이면은 그리고 뭐 부총리도 하셨고 굉장히 관록도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계속 사실은 말씀하시는
저도 좀 궁금해요. 아무리 뭐 장로시고 그쪽에 깊은 조회가 있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걸 살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국민 여론은 그건 전 반대거든요. 그래도 계속 그렇죠. 미래를 못 버리시는 게 네. 조금 이해가 혹시 그쪽 계신 허승무 교수님은 조금 자세한 내 말 아시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코너로 몰리셨으니까.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어쨌든 뭐 결국은 국민의 정서대로 가는 것이 뭐 정치의 길이기 때문에 네. 일부의 대형 교회 뭐 목사님들의 반대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공론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도 뭐 교회 형편이나 처지에 따라서 그 월급을 받는 수준이 다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비난은 없다. 아니죠. 예. 그리고 많은 월급을 받는다 하시더라도 또 그만큼 많은 그 설교와 노력과 감동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건 저는 정당하다 생각. 다만 그게 따르는 뭐 국민적 정서에 맞는 세금은 이제는 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이 국민 정서라면 또 종교도 사실은 국민의 그런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국민의 정서를 잘 쓰다듬는 게 종교인데 그 정서도 쓰다듬어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얼마를 받는다는 걸 공개하기 싫으면 도둑이 재발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를 못 내겠다고 그렇게 버티는 걸 수도 있고요. 안 받으시면 되죠 그러면은. 아니 저는 네. 저는 지금이라도 수원에 있는 김장한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싶습니다. 김진표 장로에게 그러지 말라고 아니, 얘기하라고 그런데 얘기하고 이제 꼭 싶어요. 그런 뭐 소득이 노출되고 이런 면도보다는 또 목사님들 만나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성직에 대한 뭐 너무 세속화가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원천적인 정서적인 거부감 이런 것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문제가 좀 복잡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민들의 정서가 모두에게 이렇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어느 곳도 성역 없이 다 적용해야 된다는 게 보편적 정서이기 저는 때문에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성직자로서 세속화되기 싫다 그러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으셔야죠. 그러니까요. 자기 이름으로 집도 없고 그러면야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성직자로서 대형 목사의 담임 교사인데 나한테 주는 선제들 주는 사례금이 과도하다 그러면 그거를 기부를 하시든지 자기가 생활하실 만큼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걸 많이 받으시면서 부담스러워 성직자의 뭘 들을 건 아니라고 좀 생각해요. 신부님들은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신부님들은 소득 자체가 뭐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데다가 130, 40만 원 예. 정도밖에 안 받으니까요. 그 활동비로 받는 거니까 물론 이제 뭐 저기 뭐 신부님들 의식주 부분이 대부분은 뭐 해결이 이렇게 되니까. 해결이 네. 특히 이제 주택의 문제는 해결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 부분은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고요. 근데 이제 신부님들도 굉장히 공공하게 사시는 거 맞죠. 워낙 적은 돈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또 특별히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행사나 특별한 또 이렇게 역할을 하시게 되면 신자들이 뭐 작은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죠. 그래 그거는 또 소득이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주교회 쪽에서는 뭐 당연히 이게 소득세 하자 이렇게 나오죠. 그렇군요. 그런 쪽에서 존경받고 싶다고. 개신교회 쪽에서도 대부분의 목사님은 하자는 주의예요. 대부분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의 극소수의 이제 그런 반대 여론이 있고 그 반대 여론이 조금 이제 큰 교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돌파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목사님들께서도 하자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야,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천국각이 긁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 사서 가야 돼. 김희철 부회장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형 교회 분들이 이게 소득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재단도 뭐 재산이 엄청나잖아요. 그래도 재단은 지금 어차피 비영리 법인으로 해가지고 뭐 세금 문제에서 지금 빠져 있죠. 예. 뭐 그거는 그것까지 아직 건드릴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차제에 아까 말씀한 국민 계세 문제 우리가 다 같이 세금을 내겠다. 그렇죠. 해야 될 일이 주민등록번호 있다. 있는 사람은 다 내는 네, 걸로. 근데 그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이제 시골에 이제 친척들이 있는데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선산에 뭐 이걸 뭐 수리해야 돼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근데 야 네가 서울에서 돈 많이 버니까 네가 1,000만 원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불쾌해요. 근데 이걸 했는데 우리가 동네에서 모으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모아서 몇 달 모아야 되는데 너도 형편이 되면은 조금 같이 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 형님 그러지 마시고 얼마 한 700은 내가 낼게요. 이럴 마음이 생겨요. 근데 네가 많이 버니까 네가 내라 그러면
부작위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금 문제를 편가르기보다도 다 같이 낸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사회적 너무 제가 낭만적인 이야기를 했나요? 그 국민계세 개념이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면은 다 같이 내겠다는데 많이 가진 사람 더 내야지. 뭐 이게 좀 이렇게 사회 통합적인 이런 게 제가 조금 낭만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좋은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이야기였어요. 예, 합리적이고. 그렇게 거둬서 이제 가난한 분들에게 또 많은 혜택을 주는 그렇죠. 거니까 그것은 결국 세금이 가진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그렇게 그렇죠. 만들어가는 바로 그거 거죠. 문제죠.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문제 누구한테나 다 중요한 얘기죠. 정말 그런데 그게 공정과 배려가 있는 모습으로 발현됐을 때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